강의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저는 92년도부터 했었어요. 92년부터 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대학원 직원분께서 400명이 신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는 안 오신대요. 되게 50%, 많아야 50% 오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그냥 사춘기 때 어떤 떨리는, 짝사랑할 때 그런 떨림을 갖다 느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강의했던 거 다 이 스튜디오 껌껌한 데 들어가가지고 카메라하고 조명, 그다음 모니터만 봐가면서 강의하다가 여러분의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두근두근거리기도 합니다. 낯익은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뵈니까. 어쨌든 이렇게 좋은 봄날 저녁에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변변치 않은 또 강의를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특강을 한 거는 아마 2008년도에 하고, 이번이 아마 6년인가요? 만에 아마 처음 여기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강의했던 게 이제 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융의 성격 심리학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융에 대한 겁니다.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한 건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은 같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경험한 게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 경험담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머리보다는 그냥 가슴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파워포인트로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세요. 제 스타일이 워낙 칠판 쓰는 걸 좋아해요. 좀 구식을 좋아합니다. 저만 해도 그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융의 자기 실현 개념에서 바라본 뭐 성숙한 인간상 이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뭐 융은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1875년에 태어나서 1961년도에 세상을 떠난 스위스의 이제 정신의학자고, 그리고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그 심리학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이드하고 이 무의식이라는 어떤 그 입장에서 같은 길을 걷다가 서로 이제 갈라서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동기 초기에 억압된 어떤 그 상처라든가 갈등들, 욕망들, 어떻게 보면 병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융이 무의식을 갖다가 좀 더 살펴보니까,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자기 실현에 바로 자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납니다. 진짜 나. 혹은 인간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어떤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병리적인 어떤 충동의 저장소였다면은 바로 융이 봤던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자기라고 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바로 어떤 신성, 영성의 무의식적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차이를 갖다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런 진정한 내가 된 그런 과정, 혹은 뭐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안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자기 실현이다. 불교로 하면 이제 붓다가 되는 거겠죠. 붓다가 되는 거. 부처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자기 실현이다. 바로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더라. 이게 바로 이제 융이 얘기한 독특한 이제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성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제 성숙을 보니까 4가지 이제 뜻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2가지만 말씀드리면, 통상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거죠. 사람이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됨, 이런 뜻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융의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성숙은 아마 이 마지막 쪽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을 온전하게 완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단계의 이름.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번째 어떤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성숙, 우리가 어른이 돼가고 철이 들고 어떤 이런 개념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4번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꽃을 피워내는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다.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떻게 가냐면 이제 융의 있던 자기 실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경험했던 게 있었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가장 최근에 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팅고입니다. 레디고가 아니라 사실 같은 의미인데 요새는 레디고, 레디비, 레팅고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데 바로 놓아버림입니다. 놓아버림. 근데 제가 그걸 실제로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더라 해가지고 바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호킨스 박사의 책을 인용해서 아마 여러분한테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 실현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일종의 방법론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편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이 했던 것하고 연관시켜서 그리고 이제 내려놓음인데 내맡김의 지혜인데 바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정한 나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융에 대한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죠? 네, 융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없으셔야 됩니다. 준비 안 했어요, 그럼.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은, 융의 이론을 갖다 이제 먼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융은 이제 인간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이 구로 표시를 했습니다. 구. 이렇게. 원으로 이제 표시했다 봐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가에 있는 게, 가장 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가장 제일 있는 거 의식이라고 그랬고요. 의식. 여러분 의식이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이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생각. 나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여기에 중심에 딱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에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이제 한꺼풀 이제 이 안쪽으로 갈수록 우리의 어떤 정신의 내면이다라고 치면 한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림자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림자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바로 우리의 어떤 전체 정신의 핵, 진정한 나,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성이나 부처라고 하시는 바로 진정한 나, 셀프, 즉 자기가 바로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융은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어떤 이제 정신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의식만을 가지고 나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 자신에 갖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 갖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나의 마음, 그게 바로 무의식의 정의거든요. 무의식을 갖다가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었던 무의식을 갖다가 하나둘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소위 의식화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데모할 때 그런 의식화가 아니라 바로 나의 내면에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면에 있었던 그런 나의 정신 부분에 내가 빛을 비춰가지고 그 무의식 내용이 나의 의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게 다 무의식이 다 드러나게 되면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제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우주와 하나가 됐다, 해탈했다, 이제 이러한 그 크리스트 의식과 하나 됐다, 이러한 그 의미를 갖다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에고로부터 셀프로 간다, 자기로 간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와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삶의 여정이 다 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애든 어른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앞으로 올 사람이든.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뭐냐? 삶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서 일로 가는 겁니다. 일로 가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융은 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 궁극적인 이 셀프와 하나가 됐을 때 바로 경험되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 감정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둘씩 보죠. 하나둘씩 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에고부터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고라고 하는 거. 에고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갖다가 이제 보면 뭐냐? 에고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소위 나라고 알고 있는 모든 의식입니다. 정신 내용의 총합이에요. 즉, 내가 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과거 경험 모든 것, 나의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게 바로 에고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납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름이 걷히면은 거기에 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에고가 융에 따르면 바로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걷히게 되면 바로 진정한 나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을 갖다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하나의 그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의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근데 자아의 역할은 뭐냐? 여기 보신 것처럼 의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의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갖고 어때요? 세상에 적응을 하죠. 그죠? 외부 환경에 맞추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내가 나의 내면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창구이면서 이제 조절자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응의 측면을 갖다 이제 강조하게 되죠. 그럼 이 나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타고난 사실 이제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선을 갖다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일단은 탁월한 기질이 있어요. 기질.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분명히 전 이제 아이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태어날 때 보면 참 달라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큰 애는 그렇게 예민해요. 잘 울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낮과 밤이 이렇게 뒤바뀌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아주 정확해요. 낮에 자고 낮에 죄송합니다. 동남아 공연을 갔다가 바로 왔다가 밤에 자고 낮에 그렇죠. 깨어서 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고. 근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크면서도 보니까 큰 애는 굉장히 그 예술적 감수성으로 가요. 그게 굉장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남이 못 보는 어떤 움직임 같은 걸 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때. 근데 둘째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빠 닮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둘째 딸은 그냥 즐거워요. 얘는 삶이. 그래서 꿈도 많아요. 그래서 저 언제 한번 꿈을 물어봤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우리 딸애가 개그맨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개그맨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아빠가 개그맨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커가지고 개그맨이야 그랬죠 그때는. 그다음에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상담 심리학자라는 게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 꿈이 이제 상담 심리학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요새 이제 슬슬 엄마가 바람 넣어가지고 외교관 쪽으로 워낙 자유분방하고 얘는 아무래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될 것 같다 이제 넣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그맨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아주 이제 얼마 전에도 장난감 사달라는 게 마술 도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즐겁게 해주는 게 얘는 꿈이에요 항상. 어쨌든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격이라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환경으로부터. 일단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본능적으로 어릴 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받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동생보다 더 갖고 싶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엄마의 기대,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는 그런 양식이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성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면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교육 시스템이 또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옳고 이렇게 살면 잘못된 삶이다를 갖다가 주입을 시킵니다. 그 밖에 이제 조직 가면 뭐 군대 가면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 가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범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가 또 규범을 만들어냅니다. 주입시킵니다. 이래야 옳고 이러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넣게 되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페르소나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성격이 이제 형성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좀 이제 진도가 나갔는데 바로 이제 페르소나라고 말씀드리는 그러한 집단 의식.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내가 태어나면은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 반드시 속하게 돼요. 그죠? 내가 어느 가족,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어느 가족에 가요. 그럼 부모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성격이 있어요.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 같아요, 달라요? 집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 이제 적응하기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국 사회에 태어났어. 그럼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을 때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 나이에는 뭐 해야 된다, 최소한. 그 나이에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주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페르조나예요. 페르조나라고 하는 집단의식.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소위 이제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집단의식 혹은 이제 집단 정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지금 말씀 것처럼 내가 자아가 형성되고 성장하면서 소유하게 되는 집단 사회 행동 규범 또는 역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집단 정신에서 빌려온 판단과 행동의 틀이다. 페르조나는 집단 정신의 한 단면인데 사람들이 곧잘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집단 정신이에요. 사실 집단 정신을 내가 그냥 배운 거예요. 주입됐는데 이게 사실은 내 생각 아니야. 내 신념도 아니에요.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닌데 단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동일시가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신념, 나의 가치가 나의 것이다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페르조나를 잘 살펴보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잘 보면 남들의 생각, 즉 부모님의 생각이라든가 선생님의 생각이라든가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라든가 집단의 생각, 사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한국 문화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게 바로 이제 페르조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는 그 집단이 구성원한테 요구하는 판단과 행동의 틀인데 살기 위해서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내가 한국 사회에 살기 위해서. 필요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걸 갖다가 너무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 건 없고 나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사실 집단의 틀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로부터 어떻게 돼요? 소외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갖다가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이렇게 검정색 정장 입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 이름이 뭡니까? 스미스. 그리고 같이 스미스 맞아. 스미스 맞아. 스미스 아마 그 블랙 스미스 아마 기계 문명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에이전트라 그래요. 에이전트. 요원. 요원이고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대리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각양각색의 얼굴과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매트릭스 영화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바로 똑같은 검정색 안경에 검정색 선글라스에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는 에이전트예요. 내가 나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획일화된 동일시 되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상징화시켰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상당히 영성에 관심 있는 분은 굉장히 좋은 아주 뛰어난 영화죠. 결국 진정한 나를 찾아 나가는. 그래서 영화로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원래 네오가 주인공이잖아. 네오가 주인공인데 네오가 이게 새롭다는 뜻이죠. 리버스 리서렉션 다시 태어난 새롭게 부활한 네오 새롭다는 뜻이고 그 전에는 이름이 뭡니까? 이거 기억하시는 분 내가 다음에 저녁 한번 사드려야겠다. 원래 이름. 앤더슨. 두 분 다음에 저녁. 약속했어. 두 사람. 앤더슨입니다. 앤더슨.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앤더슨. 앤더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앤드로겐 할 때 앤더입니다. 앤트로폴로지 인류학 할 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선이 뭡니까? 앵글로색슨하면 아들.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에서 결국 이제 네오가 되죠.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흑인 남자. 예? 몰피어스. 몰피어스. 어우, 대단한. 오, 강이야. 언제 봤어? 놀라워. 고마워. 나 까먹을 뻔했는데. 몰피어스. 이 모르페우스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꿈의 신입니다. 그 변형의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변태라 그러잖아요. 이상한 변태 말고 꼭 생각하는 게 꼭 자기 있는 것만 보여요. 웃지 마. 진짜 변태 같아, 웃으니. 그 생물학적 변태 있잖아요. 새는 알을 깨고 날아가고, 그죠? 예? 그죠? 우리가 애벌레가 번데기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는 그런 과정. 메타몰포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는 이제 체인지라는 뜻이고 몰포시스가 형태라는 뜻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또 누가 있어요? 트리니티는 마지막에 와야 돼. 오라클이란 할머니가 나와요. 예언이란 뜻이죠, 예언자. 그러한 그 신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빨간 약, 파란 약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전 그거 하면은 저 자꾸 옛날에 그 어릴 때 누나들이 여름에 무섭게 한다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 생각만 나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네오인데 네가 네오라고 하는데 못 믿어. 마지막에 깨닫기 직전에 중요한 게 자기의심이에요. 이걸 버려야 하는데 못 버려. 그러다가 그걸 갖다 뭘 통해서 버립니까? 바로 트리니티. 트리니티가 무슨 뜻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여러분 대웅전, 큰 영웅들이 있는 대웅전에 가면은 부처가 불상이 몇 개 있습니까? 3. 가장 완벽한 숫자죠, 우주에서.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죠? 여자 주인공이 트리니티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이게 결합이 돼요. 자, 이게 4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도 갖고 있고, 십자가, 이렇게 모든 종교에. 그러니까 사가 들어갔을 때 바로 인간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랑을 통해서 트리니티하고의 온전한 결합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빵 하고 날아가죠. 뭐 빡 하면서 마지막에 됐다 이거지 이제. 하여튼 뭐 세세한 그 내용들도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어떤 페르소나 자아라면 바로 이 네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셀프가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페르소나에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 진상 혹은 개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가짜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 가면 가상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네오가 되기 전에 앤더슨을 살 때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고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가상현실.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걸 보는데, 앤더슨일 때 보는 것하고, 네오가 된 다음에 보는 거하고, 그 세상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세상은 같죠? 근데 뭐가 달라져요? 그렇죠. 네오가 달라집니다. 똑같은데.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때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 그러면 딱, 저 죽일 놈이, 딱, 저 때문에 이렇게 딱 되잖아요? 욕해서 너무 놀랬나? 빨리 페르소나로부터 벗어나세요. 교수가 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페르소나는 교수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하시고. 그렇잖아요. 자, 화가 나. 이유를 찾는 말이에요. 탁 튀어나가 버려, 외부에. 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심리학에서. 프로젝션. 투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뭘 유지해? 내 자존심을 유지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벌어지냐? 내가 분노를 갖고 있죠. 그럼 내가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나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요. 내가 갖고 있다고. 그걸 심리학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정신분석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대치, 전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낄 준비가 돼 있으면 이 마음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저 사람이 날 일으키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준비가 됐는데 걸리는 거야. 딱 나타나.
그러니까 뭐예요? 방아쇠 역할을. 조건일 뿐이에요.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든 사건이든 이 건 모두 조건일 뿐이야. 그럴 때는 이 세상이 진짜로 세상이 혹은 그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내 욕구나 내 감정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마음의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아,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의 프로그램을 알아가고 이걸 하나둘씩 놓아버리면, 던져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던져져 가지고, 아, 이거였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대로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요. 이제 드디어 그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뭐 깨달은 사람 뭐 이런 거 여러 종교 이런 데 보면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죠. 있는 그대로. 왜곡이 없이.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앤더슨과 네오의 관계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페르소나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심리학도 전공 안 하신 분들 계시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말에 체면이라는 거 있죠, 체면. 뭘 여러분 중에 없으시라고 생각해. 체면이 이거예요. 아니, 의외로 많으셔. 여긴 없는데, 예전에 강의해 보면 자꾸 두 번째 거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두 번 죽는 일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체면입니다. 체면. 이거는 체면 걸리는 거예요. 체면. 혹은 우리가 낫 얼굴이라고 그러죠. 이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어른의 체면, 남편의 체면, 아내의 체면, 뭐 교육자의 체면, 선생의 체면, 뭐 숙녀의 체면이다. 이럴 때 그것은 어떤 사회 집단이 그 집단의 성원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하는 일정한 행동상의 규범이에요. 규범. 마치 옷과 같아요. 그죠? 옷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옷과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호텔을 갔다. 근데 그래서 티코를 끌고 갔다. 그리고 다른 날 똑같은 옷을 입고 실험해보세요. 그랜저를 끌고 갔다. 자, 호텔 종업원이 이 발레 파킹 해준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게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병원 갈 때 옷 잘 입어요? 제대로 입어요? 제대로 안 입어요? 제대로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옷 안 입고 가요? 입고 가는데 좋은 거 입고 가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래야 대우받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조직에 그게 있다는 거야. 우리 사회에. 그럴 땐 그건 정의를 필요해. 그런데 이게 다가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다가 되면 안 된다. 다가 되면 페르소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차를 굴리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내가 누구인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것이 페르소나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분도 있어. 무슨 성경이나 뭐 무슨 불경 공부하시다가 부자는 이건 사악한 사람이다. 뭐 절대 아니에요. 돈 닦고도 충분히 돈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일 페르소나 들면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 얘기예요. 돈 버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재벌돼도 좋아요. 많이 벌어서. 왜냐하면 이 얘기를 오해하실 것 같아서. 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 의미를 자꾸 곡해하더라고. 돈 많으면 무슨 죄가 진 줄 알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거기서. 그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나중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건데 문제는 뭐냐. 이 페르소나가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페르소나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착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 여기에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자면은 저는 요새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참 좋아해요. 그분은. 굉장히 서민적이야. 그래서 대화하려고 하고 이분은 어떤 이 조건이 사라진 그러한 사랑을 이렇게 전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분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 융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신이 있듯이 신전 가운데는 신상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신전의 건물을 현대에서 그대로 본딴 건물들이 은행이 많대요. 세계은행 건물이든 한국은행 건물도 잘 보면 뭔가 신전 같지 않아요? 오래된. 예. 거기에는 가운데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골드하고 갓은 한 글자 차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점 하나에 울고 점 하나에 웃는.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갓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심지어 물론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절이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교회하고 의외로 많은 절에서 돈이 있어.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느껴지가 않아요. 솔직한 심정이야. 그냥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뭔 얘기하다 일로 왔지? 이해해 주세요.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돼요. 의미는 통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돈은 중요한데 이제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말씀드려요. 더군다나 이제 이건 궁극적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도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엔 차가 이렇게 이제 어디 운전하다가 딱 부닥치면은, 이제 딱 드는 생각, 어디 안 다쳤나 이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견적. 저거 얼마 나올까? 이 생각부터 들어.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거. 사실 우크라이나인가 크림반도 그것도 이렇게 이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에서 독립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좀 도와줬어요. 초창기 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잘 원조도 안 되고 그 자체에서 어떤 경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실 돈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 이 귀속되는 다시 러시아에 바로 그런 것들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상당히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정말 큰 걸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딱 볼 때 딱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되게 저 인간은 돈을 얼마나 버나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페르조나가 이제 과도하게 동일시된 이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무시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이제 그 체면이란 말 대신 이제 사명이라든가 역할, 아까 본분 도리 같은 말도 있는데 우리가 종교인의 사명이다, 교육자의 본분이다, 아들된 도리에서, 자식된 도리에서 넌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든가, 그리고 주부라면 애엄마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한정된 집단적 직업상 역할에 기대되는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페르조나에 어긋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감히 벨랏이 없다.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게 되게 어떤 페르조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 내릴 때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페르조나가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태어난 분들이 대단한 분들 같아. 이건 그냥 이제 영성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처럼 힘든 별이 없대. 그래서 지구에 온 영혼들이 가장 용기 있는 영혼이래요. 지구에 온 영혼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혼들이 어디에 와 있냐면 한국에 와 있대. 그래가지고 아니야 듣고 잃어버리세요 이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도 해외 여행 가면은 몸이 나갖고 온대. 하도 여기가 그게 강하니까. 그런 얘기 그냥 묻고 지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무당 찾아가거나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어쨌든 가장 용기 있는 영혼들이 한국에 태어났다.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우리가 꼭 신뢰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정신을 이끌어 나갈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음식 문화 퍼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는데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세요. 반응이 별로 없네. 예, 페르조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유롭지를 못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옛날 고등학교 입시 때 저걸로 치면 경기고등학교야. 대한민국이. 정말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인생 공부를. 신이. 아주, 예. 하나님이. 부처님이. 또 섭섭해 하실라, 불교신. 전 다 좋아해요, 그분들.
그래서 강조된 사회이며 개인이 싫든 좋든 그것과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요.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어느 틈엔가 동일시되어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잊도록 만든다. 여자는 시집가서 애나 낳지, 애나 키우고 뭐 어떤 것은 부도덕하다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으로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누구네 집 딸이다, 누구네 아들이고 누구 엄마 아버지다, 누구네 집 자식이냐, 네 집 자식이냐, 아버지 뭐 하냐, 엄마 뭐 하냐, 어느 동네 사느냐, 무슨 대학 나왔느냐, 무슨 직을 갖고 있느냐, 어디 출신이냐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갖게 된다. 이게 바로 페르소나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살기가 편할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소외시킨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잣대로만 봐. 세상의 잣대로만 나를 본단 말이에요. 조건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뭐 칼로저스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한 이유도 사실은 연관이 돼요. 여러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존재가. 사실은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붓다예요, 다. 그걸 갖고 있어, 똑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말 중요한 걸 잊어먹어. 신라곤에 와서 살아. 그래서 자꾸 조건은 우리를 잣대로 나를 심판하고 남을 심판해. 그러니까 힘들어. 화만 나고 쉽게 지치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하는 게 카톡. 진짜. 어떤 때, 아니,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 무서워. 막 경종 울리는 것 같아. 카톡. 그래서, 그거 모자라서 뭐 또 댓글 달래면. 또 댓글 이제 다는 것도 좋아, 가끔씩. 글 한번 올리기가 무서워. 아니, 고마워. 한편 와서 달아주니까. 근데 난 또 이거, 너 바쁠 때가 있어. 달 수가 없으면 막 미안해. 내가 죄인 되는 거야, 그 순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저 여태까지 다 댓글 달았었는데, 최근에 올라온 건 못 달았어. 그래서 난 그분들 볼 때마다 지금도 나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이게 바로 이제,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자기 소외감, 지루함, 권태함을 갖다가 자꾸 그런 거. 이제 심하면 어디에 뭐 무슨 도박에도 빠지고, 이제, 왜 그거 할 동안 잠깐 있거든. 그런 소외감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나라만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좀 강하다 보니까 그거 많이 한번 느끼시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발버둥을 치시고, 저도 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지치고 자기 전한테 지치는 거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지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페르소나, 지금 말씀드린 거죠. 같은 집단적 규범을 벗어나 조금이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개성, 자기 주장을 갖다 하려고 하면 우리 옛말에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얘기처럼 즉각 위험시하고 아들 된 도리, 주부 된 도리, 며느리 된 도리, 교사로서의 본분 등을 내세우고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비인간적 몰인종으로 규탄함으로써 사회 규범을 와해를 막고 개인을 일정한 틀에서 못 벗어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럼 페르소나가 나쁜 거냐? 나쁜 거야,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 이 한국 사회에 태어나서 한국 사회에서 연기를 해야겠죠. 적응을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외부 생활도 중요해요, 적응도. 그래서 필요한 하나의 약속이에요. 게임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아까 뭐 하면 안 된다? 너무 동일시해서 이게 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분리돼야 할 거다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아가 자신의 내면, 무의식의 세계를 무시하고 이런 집단정신, 외부 집단정신에 지나치게 동일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내적인 정신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 그 존재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심지어 고통을 주는 사건이나 정신장애로 나타난다라고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지어 고통,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 그 다음에 뭐 정신장애일 수도 있고, 근데 정신장애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일단 우리가 성격장애나 신경증이라고 좀 가벼운 어떤 그런 걸로 갈게요. 그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가 나타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나타난 궁극적 의미는 부정적일까요? 아닙니다. 사인이에요. 내면의 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네가 너무 외부 세계에 가 있으니까 이제 너의 마음의 안부를 좀 물어라. 이제 널 위해서 좀 살아야지. 왜 외부 세상 맞춰서만 살기엔 너무 힘들지 않더냐. 그러면서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 돌아보질 않아. 집에서 감기라도 몸살이라도 걸려서 쉬어야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이런 게 생기지. 그렇지 않고 건강하고 막 팔팔거릴 때는 이 눈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관심이.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융이 실제 만났던 그런 환자들의 예입니다. 그래서 페르조나하고 이제 지나친 동일시가 일어난 경우, 이 부분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사례를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남자고, 중년 남자고, 하나는 중년 여성입니다. 자, 융이 치료했던 한 중년 여성 환자의 이제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즉, 페르조나하고 너무나 동일시됐기 때문에 이제 갱년기 우울증, 히스테리성 발작이 나타난 그 케이스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여성은 이제 30년 동안 말 그대로 굉장히 성실한 주부였어요. 단점이 이제 이걸 완전히 쓰니까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네요. 이 여성은 이제 결혼 이후 30년 동안 성실하게 집안일을 돌보아 온 주부로서 최근에 그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히스테리성 발작을 일으켜서 이제 입원한 환자인데, 그때 이제 융을 이 환자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융한테 이렇게 이 부인이 물었어요. 나는 교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좋은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고 남편 뒷바라지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부도덕하고 나쁜 짓을 한 내 남편은 건강하게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융한테. 그래서 융이 이 느낌을 이렇게 적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녀의 말은 옳다는 거예요. 옳다. 그녀는 모범적인 주부입니다. 그리고 좋은 어머님에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부터 이제 그녀는 집단 사회가 좋다고 하는 거. 이래야 좋은 사람이다. 이래야 옳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따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머니로서의 페르조나, 아내로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페르조나에 자기를 완전히 일치시키면서 살아온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의 장애나 그녀의 장애는 그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찾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융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해. 나보다 못된 애는 잘 살아. 근데 나는 정말 도덕적이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나 어려워. 그리고 쟤 보면 화가 나. 지금 이 주부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면의 자기가, 셀프가 병을 일으킨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남편의 외도 사건도 일으킵니다. 무의식이 사건도 일으켜요. 심지어 고통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건까지 다 일으켜요. 무의식이. 실제 외부 사건까지. 융도 얘기하고 호킨스 박사도 다 얘기를 해요. 저도 이미 알고 있고.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고통이 지금 이 주부한테 정말 어떤 처벌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그렇죠. 역시 좋습니다.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너 자신을 갖다가 이제 찾아와라. 너 진정한 내면에 있는 나와 만나자. 이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한 틀에만 너무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죠. 그죠? 또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융이 그리고 융의 제자가 프란츠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융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이 욥기예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집사. 예. 다른 분들이 안 믿을까 봐 꼭 집사라고 해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예. 예. 무슨 사이비교가 아니에요. 감리교입니다. 예. 욥기인데 욥기에는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내용. 그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얼마나 그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것도 믿음이 강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막 시험을 하죠. 그래서 막 가족이고 뭐고 다 뺏어갑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온갖 병에 걸리게 하고 싹 다 저거 하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대한 사랑, 믿음을 갖다가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죠. 예. 바로 이러한 이제 과정이 이제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부의 경우를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바로 그녀를 하나님께서 융에 따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로 하여금 진정하고 진정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바로 이러한 발작을 장애를 일으켰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중년 남자 얘기입니다. 중년 남자.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서 병원에 오게 됐냐면 잠을 자다가 막 호흡이 가빠, 심장 발작이 일어날 것 같아. 심근경색 막 느낌이 왔겠죠.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숨이 막히고 곧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왔어요. 중년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말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을 나타낼 때 어떤 그림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저하고 세대 비슷한 분들 아마 동아 출판사 나온 완전 정복이라는 거 아마, 아니면 저거 술 좋아하시면 캡틴 큐를 아실 거예요. 그거 보면은 저기 나폴레옹이 빨간 망토 두르고 빨간 바지인가요? 입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 있죠? 높은 산에. 그래서 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그런 건데, 자,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면 산의 정상에 올라간 걸 많이 상징하죠. 그죠? 자, 산의 정상에 올라갈수록 산소가 어떻습니까? 희박하죠. 자, 희박한 상태를 어떻게 경험하게 한 거예요? 신체 증상으로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도 좋지만 이제 널 위한 삶도 좀 살아야지 해서 일으킨 거예요. 심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로 셀프, 진정한 나가, 내 안에 있는 나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온전한, 즉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면으로의 성공도 중요하다. 균형을 이뤄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걸 갖다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성공이란 그 단어를 저는 우리가 성공 이렇게 쓰죠. 그죠? 이룰 성자에다가 그 다음에 그죠? 성공. 응?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외부에서의 성공이라면 내부의 성공을 전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 빌공짜. 나를 비워나가는 과정. 이게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제 이런 걸로 바로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을 일으킨다. 심지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사건을 갖다가 내 앞에 일으켜요. 일으켜서 경험을 갖다 이제 하게 합니다. 바로 페르소나가 이렇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성숙한 모습이 어떤 거냐에 대한 거니까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페르소나 관련된 성숙의 태도는 지금 말씀드린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르소나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구별이 우리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아버지니까 딸에게,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엄마니까 딸에게 이게 본분이야, 도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한테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되죠. 그럴 경우에 꼭 자녀가 문제가 일어나요. 예,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페르소나가 자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자각은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거기에 절대적인 중요성은 부여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융이 한 얘기입니다. 즉 페르소나의 맹목적인 동일시가 문제다. 그래서 사회적 역할, 의무, 도덕규범, 예의규범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것을 맹신하지 않는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바로 우리가 얘기한 바로 이제 그 페르소나 집단의식의 이제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자아가 어떤 거다. 바로 실제 나가 아니라
바로 페르조나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생각의 복합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어두운 노래 가사 같은데? 밝혀주리라. 노래 가사 맞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내 내면으로의 탐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자, 여러분, 빛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게 항상 빛이 이겨요, 져요? 항상 이기죠. 어둠으로 빛을 끌 수 없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빛으로는 어둠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빛만 비추면 어둠은 없어지죠. 바로 그런 의미로 의식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프로이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한테 여태까지 고통을 줬어. 고통을 줬는데 그 여태까지 그걸 갖다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 의식상에서. 뭐 그게 부끄럽든 죄책감 때문이든 못했어. 그래서 억압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자기도 힘들고 대인관계도 힘들어가지고 남들한테 상처를 줬어. 특히 자기 새끼한테. 또 새끼 나왔네. 뭐 그래서 아버지 학교나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식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배운 거 남아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죠.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아팠던 기억들을 갖다가 이제 용기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만나. 그걸 뭐라고 해요? 직면. 응? 직면하니까 좀 무서워, 그지? 그냥 면접이라 그러지. 직면하니까 꼭 싸워야 될 것 같잖아. 영어도 콘프런테이션, 그죠? 응. 직면하고, 이거 좀 더 사겠다. 직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내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펑펑펑 울면서 그걸 갖다가 하는 순간에 그거는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진 겁니다. 의식이 무의식의 의식의 빛이다. 빛이 어떻게 녹아버려.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버려. 녹아버려. 그럼 더 이상 그 무의식은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해도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약하고 금세 알아요. 또 그런 패턴이 나타나요. 자기 자녀한테. 바로 이제 그런 게 바로 의식화입니다. 의식이 더 넓어진 거예요. 의식이 요만했는데 무의식에 있는 억압했던 내용을 내가 수용함으로써 통찰하고 직면하고 통찰하면서 내가 더 마음이 넓어졌어. 그래서 해바라기가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어떻게 하지?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 everybody 그과 같아요. 그것이 사랑이란 걸 행복이란 걸 난 알아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그 의식의 확장이거든요. 그게. 제가 만약 내가 아버지로서의 교육,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페르조나를 갖다가 하나의 변명거리로 잡아가지고 집단의식을 다른 집 아버지들도 그래.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으면 이게 돼? 안 돼요? 안 되죠. 아들하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자,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의식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넓혀지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넓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갈등이 있겠죠? 아들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켰고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 가서 하다 보니까 아이고 깨닫는 거죠. 물론 심리치료를 받아주고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집니다. 저희 부총장님, 제 바로 위에 있는 대장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자세히 이제 얘기를 안 하셨고, 물론 이제 이유는 자세히 얘기 안 하셨는데, 그 너무너무 말을 안 들었대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희 부총장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또 국선도도 하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용력이 있는, 이거 꼭 찍으세요. 이런 분인데, 심지어는 이렇게, 체벌까지 하셨대. 오죽하면. 아들 하나인데. 그러다가 그래도 얘가 달라지는 게 전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다 했대. 아들 하나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어느 날 얘를 손을 딱 잡고 얘 방에 딱 들어가서 불을 끄고 앉아 있었대요. 손을 잡고 가만히 말 없이. 그 다음에 갑자기 얘한테 절을 하고 싶더래.
절을. 그러니까 진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머리로 일어난 게 아니라, 얘한테 절하면 이게 달라질까? 이게 아니라, 의심한 게 아니라 머리로. 정말 절을 하고 싶더래. 절을 하고 싶더래.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바로 아마 그 아들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의 일부를 갖다가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108배를 하셨대요. 아들한테. 108배를. 그런데 진짜 이거 완전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아들이. 완전히 바뀐. 그 전까지는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탕하고 모든 걸 부모한테 다 의존하고 항상 어리광 부리고 떼쓰고 반항하고 그런 아들이 갑자기 그 이후에 바뀌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좀 신기하죠. 이상해요?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게 이제 물론 그 사이에 또 과정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과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는 순간에 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우린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주변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달라져야 내가 달라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은 내가 달라지면 저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이제 의식화 과정이에요. 의식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인데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부총장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무의식이란 뭐냐? 융의 정의는 간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데 의식하지 않는 정신. 그게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시시각각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마음의 세계가 바로 무의식이다. 무의식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식화함으로써 의식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 의식과 무의식을 갖다가 융은 물론 이제 바다로 비유했는데 사실은 우주예요. 마음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 세팅. 이게 마음이에요. 그렇게 커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별도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갑자기 좀 이상한가? 그만 갈게요, 여기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수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살기가 편해져요. 걸리는 게 없어져요. 하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아들 예 있죠? 떨어져 버려요. 무의식의 적극적인 성찰의 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심리학자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종교적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수행도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이 의식화를 통해서 이제 성격의 자아의 변환을 갖고 옵니다. 자기로의.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신성한 신과의 어떤 접촉을 갖다가 갖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기도고 명상이야. 따로 절간에 들어가서 명상 안 해도 되고 교회 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삶 자체가 기도고 명상입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항상 사실은 축복이에요. 나한테 늘 기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니면 붓다가 될 수 있는 걸 갖다 계속 보여줘요. 내가 그걸 알아차리느냐 차리지 못하느냐 차이만 있어요. 그게 계속 옵니다.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진정한 나는 바로 나 자신 자아로 하여금 바로 그 진정한 만남, 그걸 갖다가 기회를 갖다가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종교를 안 가져도 되고 상담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알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분이 겪어왔던 겪어야 할. 근데 아마 내가 겪어야 할 거는 많이 줄지 않을까. 왜?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반응이 별로 없네. 예, 모든 시련이나 고통이나,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갈등, 절망, 상실의 아픔이 자기 성찰의 귀중한 기회이며 성숙의 의미 있는 고통이듯이 우리는 언제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창조적 자극의 영향 아래에 있고,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거죠. 품 안에.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체험,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 병고의 실현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자아가 그러면 그렇게 신체적, 정신적 병고로 표현된 거에 대해서 자아가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아차리면 그 고통은 어떤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어요. 고통이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셀프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자아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어떤 섭리에 대해서 사실은 주여 내가 알거니와 내가 걷는 걸음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사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한테 사업에 성공을 갖다가 이제 했어. 계속 잘 갈 것 같았어. 갑자기 쫄딱 망해.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 왜 망하게 했을까? 셀프가. 예를 들자면, 예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망하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성공했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자기를 돌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거만해.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아. 성공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자,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망하게 만듭니다. 사고로 나타나요. 그러면 만약 이 사업가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성공했을 때 근데 실패한 다음에 내가 이래 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나 이렇게 했고 가족한테 소홀했고 이러면 그 의미를 알면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그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다시 사업해도 돼요. 풀려났기 때문에. 근데 모르면 계속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 상태로.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의 의미를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융이 이제 자서전 서문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셀프. 자기가 그 자신을 실현한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인격 또한 그 무의식적인 여러 조건에 근거하여 발전하며 스스로를 전체로서 체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자서전의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결국 인도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셀프가. 인도라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언젠가 그러겠죠. 상상입니다, 이건. 내 딸,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내가 실은 항상 너 옆에 있었다.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제 왔구나 하고 이렇게 안아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걸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탁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로 이제 그거다. 갑자기 백만송이 장미가 불러주고 싶어져요. 네. 이와 같은 무의식의 창조적 작용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그렇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아에서 점차 자신의 이제 다른 어떤 그림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설명된 그림자를 의식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무의식을 의식해 가면서 이제 셀프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의식화 과정에서 처음 만나는 무의식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식을 말씀드리면 그림자입니다. 빛과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자, 그림자란 뭐냐면 무의식 속에 있는 열등한 인격입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열등한 인격인데 만일 요게 의식이고 자아라면 바로 반대원입니다. 반대원. 바로 요 무의식에 걸쳐 있는 부분이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란 무의식 속에 있는 바로 열등한 인격, 성격이다. 그것은 위에서 살펴본 자아와 페르소나의 의식의 반대편에 있는 무의식의 어두운 면이고 자아로부터 배척되어서 무의식에 억압된 성격 측면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성장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오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페르소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난 내향적이어야 돼, 얌전하고 점잖아야 돼, 아니면 난 활발하고 쾌활해야 돼, 이제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내면하게 되잖아요, 동일시하고. 그 반대편. 그러니까 내가 만약 외향적이면 내향적인 게
이 그림자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향적이면은 외향적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거 있어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용서해도 이건 안 돼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반대편, 그래도 되거든 하는 게 이제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바로 그림자예요. 바로 무의식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림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이따 이제 예로 들어드리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자아와 비슷해요. 예전 우리 흥부, 놀부, 콩쥐, 팥쥐처럼 비슷하면서도 자아와 대조가 되는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자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데, 이게 투사가 되면은, 사람한테 투사가 되면 그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됩니다. 아, 쟤만 없으면 살겠는데. 철천지 원수. 그림자가 투사가 되면. 실은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있는 건데, 내가 억압한 건데, 이게 이제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게 있는지 투사를 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난 쟤는 정말 용납이 안 돼. 누구나 아마 조금씩 있을 거야.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편하게 살 텐데.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일단은 억지로 믿으세요. 나의 그림자구나. 사랑해 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긍휼히 여기 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가장 싫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아의 한쪽 편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렇죠. 여기가 화나면 화날수록 그림자는 어때요? 더 짙어지죠. 그죠? 짙어지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낼수록 그만큼 그림자는 짙어져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항상 이게 오라 이런 분들일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가 쉬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그림자가 확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너무나 도덕적이고 이제 훌륭한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바로 그 그림자 부분을 내가 인식하거나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딱 잡히는 거죠. 그럼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수용하게끔 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실현으로 경험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실 실현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제 축복이죠. 경험들이. 물론 자신이 이걸 갖다 조금씩 수용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안 했을수록 이게 일어나요. 자, 그럼 이제 대인관계에서 이게 잘 나타나는데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의 신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래요. 대인관계상으로 볼 때 이런 열등한 성격의 측면인 그림자는 자아와 비슷한 대상에게 향하는 게 보통이다. 이를테면 같은 성별의 친구 사이.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이성으로 갈 때는 사랑으로 경험돼요. 되게 특이해. 그래서 아마 전생에 원수가 부부로 만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그림자를 수용하는 의미에서 배우자가 물론 한자가 그 배우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온전히 내맡기고 배우면 아니 진짜 그렇대요. 예전에 제가 한때 도에 관심 있을 때 절에 들어가야지 그랬었어요. 도하니까 또 이상해.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앞에 있는 네 아내만 온전히 사랑해도 될 텐데 왜 절간에 들어가냐 나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네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온전히 사랑하면 그게 끝이래요. 뭘 그걸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자식들 처자식 버리고 갈 필요 있겠느냐고. 살았지 그래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산 것 같지가 않아. 그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안 보겠지? 그림자 보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성별의 친구 사이, 형제간, 자매간, 그래서 형제간, 요새 드라마, 요새 김희선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 검사하고 밑에 조금 약간 좀 터프한 동생,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다음 자매간, 직장 동료 사이, 상사와의 관계, 상사나 부하와의 관계, 같은 성별의 가족 사이, 예를 들자면 신우이와 올케, 등에서 이제 되게 이제 그림자 투사가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왠지 모르게, 정말 무의식이죠. 왠지 모르게. 괜히, 그냥 싫어.
주는 거 없이 싫다 그러잖아. 그죠? 주는 거 없이 싫다. 그 사람 보면 싫어. 거북해. 긴장이 되고 화가 나. 화가 나, 화가. 이럴 때 바로 그림자의 투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싫은가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합리화라고 하죠. 그것은 정확한 이유에서라기보다는 되게 공연이 잘난 체 하니까, 덮어놓고 저속하고 째째하니까, 뭔가 비굴하고 천해 보이니까, 미혹하고 돼지같이 욕심 많아 보이니까, 영악스럽고, 왜 돼지가 나왔지? 영악스럽고 교만해서. 이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너무 쌀쌀 맞아서. 하는 등, 먼저 사실은 감정이 만듭니다. 감정이 움직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사가 되든 합리화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갖다가 내려놔야 되겠어요? 내려놓지 말아야 되겠어요? 특히 감정이 날 때 내려놔야 돼요. 생각이 스톱돼야 돼요. 그때부터 생각은 감정을 증폭시켜버려요. 계속. 여러분 화날 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누구한테? 걔에 대한 모든 게 다 떠올라. 1년 전에 나한테 했던 말, 혹시 내가 그때 섭섭해했던, 그럼 얘가 여기서만 끝나냐?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걸 저거 하지 않을까? 막 환상을 만들어내. 그래서 자신의 화를 갖다가 증폭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공격을 하겠죠? 그 사람은 또 그런 게 증폭이 돼. 그죠? 나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정이 일어날 때는 생각을 멈추세요. 분별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도에서 무슨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분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절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다 놓아놓고 내려놓고 그 감정과 하나 돼서 그 감정을 느끼라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정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점점. 그러면서 이게 풀려나갑니다. 네. 어쨌든 바로 이유에 불과하다. 바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이제 우리 부총장님 예로 들면서 이제 나왔었는데 되게 이 가족 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어머니와 딸의 경우에도 많이 나타난대요. 뭐냐면 딸이, 부지불식 중에 어머니의 그림자를 의식무식 중에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인 경우가 있답니다. 분석심리학 사례에 따르면. 그래서 어머니의 무의식의 그림자를 그래서 딸이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무의식 속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대요. 딸이 이제 건드리는 거야, 엄마를. 아마 우리나라 요새 유행하는 중이 신드롬 중에 많은 부분이 아마 이거하고 혹시나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기겁을 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딸에게 투사하여 딸의 잘못된 행동만을 야단치거나 몹시 걱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다가 결국 둘 다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엄마가 갖고 있는 의식의 반대편 그림자가 있는데 의식, 무의식 중에 딸이 그걸 갖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숨기려고 했던 원수 같은 꼴보기 싫은 모습 있잖아. 이게 누구한테 나타나? 딸한테 나타나. 딸한테. 그러니까 이 딸의 모습이 엄마의 억압했던 그림자를 건드리죠. 그러니까 철천지 왼수가 되는 거야. 딸이 아니라. 내가 저걸 미역국 먹고 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죄를 낳나. 그렇게 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벽하며 이성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고 모든 면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어머니의 무식에는 정반대로 그림자죠. 억압된 자유로운 사랑의 욕구, 육체적 감각적 쾌락, 물질적 탐욕, 사치하고 싶은 마음 등 여러 특징을 가진 그림자가 우연히 딸에 의해 계승되어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발견한 어머니는 딸의 방종한 행동을 비난함으로써 더욱더 그런 행동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딸의 부도덕한 행동을 고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자신의 부도덕한 그림자부터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부총장님이 아들한테 절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까 뭐 예도 들어드렸습니다만 저도 저희 아버님 교수님이셨어요. 교수셨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교수하고 목사 아들은 뭐 개망난이라는 소리 있어서 개망난이. 저 개망난이 같아요? 아니요. 같은가 보네. 별 반응이 없네.
그런 말이 있었죠. 이제 그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근엄하고 권위적이고 이러한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그림자를 갖다가 인식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들한테 가는 거야. 공부 안 하고 놀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런 모습들이 딱 글로 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가족이 위험하고 그림자가 있는 가족이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그림자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죠? 귀신이나 신이겠죠. 그죠? 자, 근데 사람들 중에 많은 가족들 중에 그림자가 없다고 믿는 자기네 가족은 완벽하다. 응? 자기 가족은 항상 선하다. 선한 마음과 행위를 항상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은 가장 위험하다. 신경증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융이 경고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격자임을 자처하고 확신하며 인격자인 양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위선자이거나 이중인격자 또는 각종 신경증을 일으킬 조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즉 무의식적 그림자에서 단절되어 의식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 대체로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불편해. 항상 뭐라고 할 것 같아. 조금만 좀 잘못해도 놀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러거나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나 그림자를 갖고 있다.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어떤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문제는 자기에게 그림자 따위는 없다고 자처할 때, 그림자가 자신 속에 있는데 보지 않으려 할 때 바로 신경증의 온상이 된다.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가족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없다고 믿는 자처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걸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어요. 자녀 중에. 다른 형제들은 다 괜찮은데 뭔가 좀 속색이는 자식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희생양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보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속으로는 어때? 쉽게 공부 있는 거예요. 이런 집일수록. 바로 이런 것들이 저거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건강한 가족이 그렇잖아요. 그냥 평화로운 가족이 건강하지만 그냥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라 이 갈등이 있어도, 그죠? 갈등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건강한 가족.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아니라 갈등이 있더라도 다 인정하고 그걸 갖다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이런 가족이 바로 이제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건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림자를 인정 안 하면 갈등은 없어야 돼. 그죠? 드러내선 안 됩니다. 그런 가족일수록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그림자 관련된 성숙의 태도를 융이 어떻게 받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겉으로 보아 파괴적이고 위험하고 부정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그림자를 창조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 열쇠는 자아가 무의식에 대해 비슷합니다.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림자를 깨닫고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자기 반성, 돌이켜서 성찰하는 거죠. 나 잘못했어요가 아닙니다. 반성, 성찰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투사된 자신의 무의식적 그림자를 다시금 나에게 되돌려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작업을 해서 자신의 그림자가 깨달아질 때 바로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그림자의 부정적인 작용을 해소되어 자아의 삶을 돕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으로 바뀐다. 심리적 의미에서 진정한 성숙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원래 나쁜 거예요? 원래 열등하고 나쁜 겁니까? 아니죠. 내가 페르조나에 의식 속에만 맞춰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충분히 좋은 모습일 수 있는 게 나한테는 나쁜 모습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간 모습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파괴적이고 병리적인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충동적인 면이 있다. 근데 계속 그림자 속에 넣어뒀다가 이게 팍 나오면은 굉장히 정말 미숙한 충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러한 충동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만약 이걸 갖다 드러내서 개발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기능적 충동성이 있죠. 라는 개념이죠. 심리학에. 이제 건강한 충동성.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추진력. 응? 제가 뭐 할 때 딱 갖다 이렇게 한다든가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저 오락 같은 거 게임할 때 뭐 가다 보면 막 뭐 먹고 그러잖아요. 뭐 괴물하고 싸워가지고 딱 죽으면 막 보너스 점수 생기고 이런 것처럼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수용하면 나의 삶의 힘이 돼버려요. 원동력이 돼버립니다, 이게. 나 힘으로 작용해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보직 교수님 중에 정말 똑똑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정말 똑똑해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많이 개선이 되셨어. 저하고 얘기하면서. 항상 회의를 할 때면은, 누구 교수가 안 좋고, 누구 교수가 안 좋고, 한 30분 동안에 1시간 회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있었고. 물론, 우리 학교의 역사를 아는데 도움은 돼요, 안 돼요? 돼. 네, 매번 해. 그 얘기를. 정말 뛰어난 분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지금 어디가 있어, 이분이. 여기에다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안 써가지고 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죠. 굉장히 건설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같이 차 탈기 해가지고 한 말씀 드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이제 지겹다고. 고마해!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이분이 굉장히 좀 고마운 게, 좀 고지식한 분이에요. 고지식한.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회의 들어왔는데 항상 회의할 때 이게 옳아 해가 정확하게 워낙 하는 분이 내가 딱 얘기했는데 공감을 한대. 교수들이 다 넘어갔잖아. 공감이라는 표현 쓰는 바람에. 이 사람은 절대로 공감이라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어쨌든 하여튼 고마운 일인데 바로 이제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항상 그냥 누구요. 어떻고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어. 얘기해놓고 나가지고. 두려운 거야. 얘기가 들어갈까봐 그 교수들한테. 그리고 또 해. 그냥 왜? 딱 그 교수한테 다른 교수 내가 욕한 교수한테 딱 들어갔다가 또 다른 교수한테 들어가면 또 내용 먹을 테니까 더 이 사람들 나쁜 사람 만들어야 돼 본인이. 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 같다 본인이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주로 하시는 말씀이 오면 괜히 제 방에 와가지고 생강차 2잔씩 마시고 엉덩이가 무거워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뭐 얘기도 뭐 들어주고 또 배울 게 많아요. 그분한테 배울 것도 많고. 저희과 교수님 상담심리학과 교수님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분 저기가 있어. 외국과에 있어. 아니라니까. 그분 아니라니까. 물론 그분도 제 덕에 많이 변하긴 했죠. 아마 다른 과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보직 교수님입니다. 보직 교수님. 그래가지고 그분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항상 내가 그걸 교수님한테 배워야 될 텐데 저한테 그래서 배워야 될 텐데 제가 아무 직업이 상담이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들으저는 척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그림자 부분을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하고 뭐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면 그게 내 힘이 된다는 거. 그걸로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